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 반응 물질을 잠깐 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코어라고 보시면 이거 원광인데, 우리가 안산했으니까 수완봉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완봉을 통째로 우리가 가공을 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승용차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완봉이 승용차 크기를 주로 들어야만이 얘가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게 원자로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플로트리움. 숫자가 중요합니다. 200. 그 다음에 처음 2, 3, 5를 농축을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했었습니다. 망했지만 했어요. 그래서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핵폭탄, 다시 말하면 원자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우라늄이 좋겠습니까? 플루토늄이 좋겠습니까? 플루토탄이 좋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북한 애들이 해결로 재처리에 이렇게 5분 내에 이유는 이 플루토늄 폭탄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자력과 환경 이야기는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지만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의 종류나 용어, 원전 사고나 방사능 피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어렵게 있지 않을까 해서 가볍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방사능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사능은 알파, 베타, 감마레이가 나오는데 대단하죠. 특히 감마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사람을 뚫고 지나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일본 애들이 지금 많이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사능 요구가 있는데, 방사선 물질, 방사능, 방사선 개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세 개가 같다 이렇게 바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좀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었고,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터졌죠. 많이 터져서 상당히 피해가 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나미 발생해서 원전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원자력 발전소를 잘못 이렇게 오랫동안 가동하거나 환경에 맞지 않게끔 설계하게 되면 원자로에서 폭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멜팅 다운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건 다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지상에서 약 300m 이상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만일 부산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 부산 사람 피해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지니어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반대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멜팅 다운 현상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이면, 궁금한 분 계시면 강의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쿠시마가 일본의 북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방사능 물질을 추적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양을 얼마나 오염시켰을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그 물고기를 잘 먹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별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만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컸는가? 그게 보면 이겁니다. 후쿠시마가 약 410W나 나옵니다. 미리시버트. 이 정도면 치명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만약에 그 후두염별이나 아니면 뭡니까 이게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으면 이것도 인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별증을 보도록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또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가장 멋진 것은 이거죠. 지렁이가 차단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팔뚝만큼 크죠. 잡아먹고 힘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메기도 엄청 커집니다. 이것은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나와있다는 겁니다. 메기도 커져서 상당히 심각했다. 절대로 한반도에서 핵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느낄 겁니다. 자, 방사능의 피해가 인체의 피해인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슘입니다. 세슘. 이 세슘이 물고기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가 우리 뼈에 잘 축적돼서 우리 뼈를 많이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고, 과연 우리 동북아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앞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일본이 52개를 갖고 있고요. 여기가 20개가 넘습니다. 중국은 100개를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그래서 적도의 북방쪽에서는 바람이 항상 편서풍이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일본 애들은 대박 쓰는 거고, 문제는 일본에 터져봐야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람 방향 때문에. 문제는 중국서 기술이 별로 안 좋거든요. 얘들이 터졌을 때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존권의 관점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났으면 우리 한반도에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겠죠. 대통령께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원자력의 군사력 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네 번째 항목이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폭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소폭탄 이야기를, 원자폭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여기 있죠. 로스앨러머스라는 곳이 있죠. 이 로스앨러머스에서 지금부터 1942년, 41년 그때 미국에서 현재 북한의 GNP, 그러니까 GDP라고 하니까 그것의 한 10배 정도 규모로 도시를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돈의 크기를 가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1 크기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도시라고 했는데 아예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 2만 명을 다 데려오고 거기에 있는 가정주부도 다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때 있었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는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옆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가 유대인 질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질라드라는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꽃입니다. 당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인을 받고 루즈벨트한테 어필을 하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출발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는 무엇일까? 이 두 사람입니다. 오른쪽인 이 사람이 중년입니다. 스타도 아니라 20만 명의 시작이면서 핵을 통제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글로브 장군이 됩니다. 장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죠? 네. 이 사람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젊죠? 40대 후반이었고, 그때 1940년대에 전 세계 석학들이 있는데 그 석학들
과학들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은 타지를 못했어요. 왜 노벨상을 못하는가? 여기 있는 이 오펜하이머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니틀보리하고 펜맨을 만들어냅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펜맨이고 니틀보리는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만들어내는데 얘보다 저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똑똑했고 그 사람 결국 노벨상을 탔는데 문제는 얘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연애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20만 명이 그 폐쇄된 로스알라모스 폐쇄된 공간에서 오펜하이머가 상당히 바람을 많이 피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와 연관된 여자가 또 테일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테일러하고 이 오펜하이머 사이가 극단적으로 나빠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터져버립니다. 여기서 이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전 폭탄이 터지게 나면 우라늄이 터지려고 하면 인계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냐면 약 13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순도를 높였을 때 13kg이 딱 대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약 7kg씩 서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부딪히게 해서 터뜨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인계 질량이 얼마인지를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계속 계산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 오펜하이머가 복도를 지나갑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테일러 방이 있는데 테일러가 칠판에서 막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놀러 갑니다. 야, 뭐 테일러 선배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심각하게 이거 계산하고 있어. 근데 오펜하이머가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이 크리티컬 매스를 계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열받습니다. 신은 어떻게 잘한 애를 주고 나를 탄생을 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명단에 나오면 뭐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나오고 누구 있었다 이거 잘 열받아하는 그와 똑같은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의 식으로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루토늄은 얼마 정도면 터진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9kg 정도입니다. 얘는 13kg인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50kg 넘습니다. 그래서 우라늄탄에 비해서 플루토늄의 이 그 폭탄의 크기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것을 뭉쳐놓으면 직경이 12cm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것은 한 20cm가 넘고요. 폭탄의 크기가. 이걸 계산했다는 것은 핵무기에 아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사건이 터진 후에 핵폭탄이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이 오펜하이머가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씁니다. 말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좋아했는데 이 오펜하이머하고 연인 관계에 있던 여자가 러시아 스파인 수가 있었어요. 러시아 스파이라고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청로에 올라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유명한 메카시즘 아시죠? 메카시 상원원이 얘를 공격을 시작합니다. 걔와 함께 공격했던 사람이 유명한 영국 배우 있죠? 찰리 채플린 같이 공격합니다. 자, 결국은 메카시가 먼저 죽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못했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얘는 완전히 망가졌고 과학계에서 매장되어버리는 모습이 되었죠. 자,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카시즘이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일단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오펜하이머는 이 과학계 기사에서 상당히 좀 그런 사람도 재미있는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 이 B-29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험하고 싶어요. 근데 일본이 거의 망했거든요.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고릅니다. 그때 미국 사람은 한국과 일본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도 일본, 여기도 일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경에서 가장 먼 곳에다가 터뜨리기로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로 왔냐면 수원으로 왔습니다. 자, 수원에다가 깡통 5개를 뿌리쳐 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결국은 타켓을 어디로 도쿄에서 가장 먼 공업도시 히로시마로 잡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가 박살이었다. 근데 떨어졌던 게 이 이틀 보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쓸데없이 크죠. 자, 이것은 그 핵폭탄의 위력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력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원자폭탄이 또는 핵폭탄이 반드시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투하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대포 아시죠? 포식량 폭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터뜨릴 수가 있다. 소형화, 폭탄의 소형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별 영 없죠? 파괴력이 컸다. 이렇게. 파괴력은 이렇게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히로시마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안산에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뜨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많이 죽죠? 그냥 신부시에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쪽에 있는 풍화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무기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문을 참고하시고요. 핵심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핵 분열, 핵 반응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단순 분열 핵무기하고 융합 핵 분열 무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 두 가지는 또 나눠집니다. 증폭 핵 분열, 요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 열 핵무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만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쪽이 아닙니다. 그냥 원자폭탄입니다. 파괴력은 세지 않고요. 문제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성공했다는 것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H본부라는 것이 되는데 이 H본부도 두 가지 나갑니다. 자, 증폭 분열 핵무기라고 하고 북한 4차 핵실험과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2단 열 핵무기라고 합니다. 이게 수소폭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강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융합무기를 한번 터뜨려봤습니다. 1메가톤을 터뜨려봤더니 안산이 그냥 사라졌고요. 2척까지 박살나는 현상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증폭 핵 분열 무기가 실제로 개발되었다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한테 치명적 피해를 줄 거라고 봅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핵무기 비교하고 핵실험, 4차 핵실험, 증폭 핵 분열탄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의 메이저 언론 중에 유명한 조선일보에서 이걸 실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요. 원자폭탄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거기다 슬쩍 띄워놨습니다. 증폭 핵 분열탄. 자, 숫자를 조심하십시오. 20에서 720kg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21kg. 이것은 나가사키에
그 다음에 실제로 수소폭탄은 1메가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크기를 봐도 대단히 수소폭탄은 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활동에서 보폭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요. 이 보폭 실험은 김영삼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겉으로 딱 나타나는 게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딱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의 제조인데 반드시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핵실험이. 그 다음에 성능 계량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터뜨려 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소형화, 경량화. 이게 지금 현재 김정은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기까지 일정이 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이 나오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1차는 언제 났습니까? 2006년. 보폭 실험과 우리는 뭡니까? 픽션을 일으켜봤고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차는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 터뜨린 사건이에요. 자, 그때부터 심각해졌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플루토늄. 3차가 더 심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터졌던 건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두 개를 믹스시켰습니다. 그래서 터뜨려봤습니다. 자, 크기는 6내지 7kg이죠. 핵실험만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일본에 15만 명의 인원의 어떤 사상을 발생했던 폭탄의 크기는 16kg입니다. 그래서 약 히로시마 원폭의 약 3분의 1 수준, 또는 2분의 1 수준의 파괴를 가진 것을 그냥 실험으로 본 겁니다. 그럼 실제 파괴력은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올해입니다. 1월 6일 날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핵실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는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분은 안 계시죠? 정말 박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중국 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뭐죠? 뭐가 없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 핵실험을 해요 라고 전부 다 말을 해줬거든요. 준비하세요. 예, 준비 안 해요.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어떤 똘끼의 그 표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혀 감지를 못했고 터지고도 감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까지 인터넷 기사나 신문을 봤는데 의도적으로 북한 핵실험은 실패한 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질을 왜곡한 겁니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증폭 핵 분열탄이었다면 이 파괴력이 지점 미터 지점으로 약 5.2나 5.6 정도로 가야 됩니다. 4.78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설명을 드리고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4차 핵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여하튼 간에 앞으로 시리즈는 2번 더 남았습니다. 5차, 6차까지 하면 일본 북한 핵실험 끝나는 겁니다. 자, 2016년 1월 6일 날 우리나라 유명한 메이저 신문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았나 모르겠습니다. 대단해요. 자, 여기서 데이터 그래서 터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터트렸어요. 자, 6kgt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누구 알려준 것도 아닌데 아주 자세하게 뭐 이 그림 자체는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 내용입니다. 국정원에서 4.8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증폭 핵 분열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신문에서 또 보여줍니다. 이 수소폭탄 타격 분노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원자탄은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자, 북한에서 요즘 개발하고 있다는 중폭 핵 분열탄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핵융합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핵융합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뉴스가 인터넷에 나왔고 여러분들 보시면 관심을 가질 것은 이 수소폭탄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못 간 것 같아요. 100% 못 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질 게 이걸 여기서 중수소 리튬용이라고 하죠. 이게 개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4차 핵실험이 과연 수소폭탄인가? 아닌 것 같아요. 수소폭탄은 이 파괴력이 20 내지 50메가톤입니다. 어마어마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의 파괴력 6kg이거든요. 이걸 10배로 뻥 튀긴다 해도 융합탄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폭탄 파괴력이 이 원자폭탄의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냥 1000배, 기본이 1000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또 이거는 모두 사막에서 실험을 했고 미국은 비키니섬, 남태평양 비키니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항입니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중수소와 리튬6라는 게 있습니다. 리튬. 이 리튬6를 이용한 증폭 핵 분열 무기 개발에 착수를 한 거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으로 가기는 않았고 그 전 단계인 중폭 핵 분열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예측만 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극비의사항이죠. 저도 언론에서 공개돼서 알았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게 그 안쪽에 노란 게 보이죠? 자, 이 노란 게 핵융합 물질입니다. 그럼 이 노란 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노란 게 이게 10 내지 15g입니다. 10 내지 15g을 제가 넣습니다. 뭐를 넣냐면 바로 D와 T입니다. 자,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붉은 선이 뭐로 보입니까? 뭐라 써있죠, 우리가? 플루토늄으로 써있죠. 뭐라 써있죠? 플루토늄입니다. 이 플루토늄은 그 무게가 이 오펜하이머가 계산했던 양 9kg이 아닙니다. 약 한 6kg 안팎. 이게 터지지 않아요. 안 터집니다. 터질 수가 없어요. 9kg이 돼야지 체인 리액션이면서 터지거든요. 근데 안 터질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다 뭘 실증했습니까? 우리가 2, 3, 5죠. 그럼 이 둘 다 폭발할 수 있는 물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가 뭐로 나왔습니까? 진공이죠. 이 진공은 폭압이 나왔죠. 폭탄이 터졌을 때 여기 안쪽으로 압을 주는데 압을 아주 고르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진공 역할입니다. 자, 바깥쪽에 가장 중요한 이게 뭐 보라색이 뭡니까? 보라색이 뭐가 맞죠? 우라늄 몇이죠? 2, 3, 8. 이거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아시죠? 왜 북한이 증폭 핵 분열 무기를 성공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쪽에 코어가 있습니다. 융합 물질이 있고 안에가 플루토늄이 있고 바깥에 우라늄이 있습니다. 2, 3, 5가 있거든요. 자, 이건 둘 다 핵 분열 물질이죠. 그렇죠? 자, 바깥쪽에는 이렇게 폭압을 일정하기 위한 진공이 있고요. 바깥쪽에 이 구조물을 일정하게 하고 하고 치고 썼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륙 환경을 가르치거든요. 이 자식들 장난 아니구나.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쇼크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쇼크 이야기를 조금
자, 개수가 많으면 좋다. 그 이야기죠. 미국 형님이 진짜 우리 든든하게 7,000개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T족 갖고 있죠. 자, 대응반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응반은 유인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간단합니다. 자, 무기 읽어볼까?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구호가 또는 선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신문,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의 그 신문의 그래픽은 뛰어납니다. 대단해요. 미대주식 다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메이저 신문의 문제점이 이거로 있습니다. 미디어가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킨 고를 창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있죠. 그 자체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방황을, 우리 북한의 김정은을 방황합니다. 방황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다. 피해는 우리 한민족의 공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쪽의 이 통일 주체시라고 엔지적 관점, 굳은 의지, 이게 꼭 가지고 있어요. 이 네 번째를 안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중폭 핵분열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면 괜찮죠? 이게 다 됩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실 그대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증폭 핵분열탄의 모습입니다.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안이 진공이고 이게 바로 고폭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거 보이죠? 자, 플루토늄은 보이죠? 그리고 이 바깥쪽도 보십시오. 바깥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리튬6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리튬6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요 잠깐 설명해 보면 235, 238, 239, 자, 괜찮습니다. 6이 중 리튬6입니다. 이 리튬6는 무역 간의 거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플루토늄입니다. 리튬6는 무료하는 플루토늄 239에서 중성조 반응해서 뭘 만듭니까? 삼중수소를 만듭니다.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가 나중에 중수소 반응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폭 핵분열 물질을 못 만들게 하려면 뭐를 통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얘네들 이거 다 하고 있어. 뭘 통제? 리튬6를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리튬, 만약 북한 애들이 뭐 싫으면 리튬 미사일을 쏴버려야지. 말할 필요 없고, 확성기를 말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총을 쏘면 돼. 그런데 더 우리가 풀에 가슴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놈의 리튬이 북한의 무진막장에 많아요. 개마공을.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리튬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볼리비아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LG에서 2차 전지 만들기 위해서. 삼성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자식들은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심각하다. 얘를 잡아야 돼. 이 자식을 잡아야 돼. 만약 김정은이 이거 언급하면 그냥 총으로 쏴야 할 거 아니야. 쏴야 돼. 한반도에 네가 스스로 기분 내에서 방황하지만 우리는 망한다니까. 이 한반도가 지금 김정은 혼자 건가? 이 7천만 원 결의의 건데. 안 되잖아요. 쏴야 돼. 말이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불편해서요. 멋있습니다. 많이 꺼내겠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고폭탄이 터집니다. 자, 포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플루토늄 실드, 이게 축소되고, 이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보이죠? 빵. 터집니다. 이게 중폭 핵 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오. 외부로 고폭발인데, 이게 폭약이에요, 폭약. 이걸 아주 큐뚱하게, 거의 오차 없이,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안에 오차 없이 터뜨려요. 그래야만 이게 안으로 쏠려든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플루토늄이 임계 질량으로 팍 터뜨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으로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간극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임계 질량 핵분열이 가능하고, 핵분열 가능하게 되면 고속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 고속 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온도는 최대 1억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서 그 상태에서 리튬과 그 고속 중성자가 반응합니다.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문제. 그럼 이 삼중수소가 자 여기 이 반응이 이제 그 리액션 반응이 되거든요. 리튬입니다. 헬륨과 삼중수소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존재 이 코어 안에 들어있는 중수소하고 이 중수소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삼중수소가 만나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나요. 17메가일로트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파스트로 이 뉴트론 있죠. 이 뉴트론이 바깥쪽에 있는 우라늄 238을 전부 다 픽션시켜버립니다. 터지지 않는 우라늄을 폭발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증폭 핵분열탄의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를 통제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리튬을 잡아요. 어떻게 하냐?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개가 일어나는데 원래는 우리나라 플루토늄 239나 그 다음에 238이 핵분열이 일어나고 분열하지 않는 댐퍼로 다시 말하면 댐핑하는 댐퍼로 썼던 우라늄 238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것의 파괴력은 최대 150kT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되고 안사에 터뜨리면 안사가 개박살을 하고 우리나라 다 마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 크기가 작아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얼마 클 것 같아요? 제가 사람하고 비교해 주겠습니다. 이 크기 얼마나? 자,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김정은이가 수박을 갖고 보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것을 실었으면 정말 국정원도 알고 국방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게 증폭 핵분열입니까? 크지도 않죠.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것을 탄두에 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쏜 거예요. 쏘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심각한 문제. 환경적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표면 있죠? 지구. 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범위가 이걸 뭐라고 대륙층이라고 하죠? 대륙층인데 이 높이가 몇 킬로냐면 11km입니다. 자, 거기에서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이 있는데 50km입니다. 50km, 여기가 80km가 중간권입니다. 자, 그 위에는 열권이라 해서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상부터 100km로 올라가면 우주입니다. 우주. 근데 이번에 여러분 뉴스 봤죠? 북한 애들이 있을 때 얼마일까요? 그랬어요. 400km. 그래서 수평으로 400km 날렸다. 이건 의미 없어요. 높이로는 1000km. 1000km죠. 어디가 올라가 버립니까? 10번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10번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이 만든 현존은 최고의 무게는 신의 지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텅스텐으로 만든 신의 지팡이인데 인공위성 아주 높은 데서 텅스텐으로 생기는 이 모처럼 이 텅스텐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밑에 개박살 나버려요. 떨어질 때 자유낙하 속도인데 초속 11km 떨어집니다. 막을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지금 화성 시범과 자식이 몇 킬로 올라갔다 봐요? 정확히 1400km 올라가요. 1400km 올라가서 자유낙하. 막을 방법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안으로 대기권에 재진입을 했을 때 이 탄두 앞부분, 이 앞부분이죠. 이 앞부분에서 받는 열이 7000도가 넘어갑니다. 웬만한 메탈은 다 녹아버려요. 1100도에 녹지 않습니까? 다 녹아버려요.
대기급 재진입에 성공했다. 그 말은 탄미사를 만들었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망가지면 계속 망가졌어요. 참 이걸 봅시다. 1100kg였죠. 무수단, 무수단? 두 발산에 한 발은 했고, 두 번째 됐지 않아요? 그렇죠? 몇 킬로라 했어요? 1000kg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을 봅시다. 우리 만능, 얘가 뜨면 죽이는 게 있죠? 얘가 화성 15예요. 아시죠? 얘를 잡는 애가 누굽니까? 누구? 사드. 사드가 있습니다. 어디서 설치할 것입니까? 대구에 설치할 것 같아요, 대구. 사드가 한 발에 얼마씩 합니까? 115원씩. 일기포드가 1조 원. 자, 저는 뭘 하지 않습니다. 자, 북한 애들이 저렇게 중간 크기의 ICBM을 쐈을 때 걔를 잡아야 합니다. 자, 걔네는 몇 킬로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몇 킬로까지? 1000kg. 자, 우리 사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너 높이 어디까지 올라가니? 어디까지요? 200kg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 애들이 한국에다가 핵폭탄 터뜨리면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냥 날리면 되지 않습니까? 1000kg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사드가 정말 우리 형님이 만들었지만 잘 만들어진 거죠. 근데 1000kg까지 올라간 개를 잡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많은 무리수는 아닙니다.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선일보에서 했던 족쇄를 풀었다. 이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정리가 잘 돼서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이게 없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로 사이클. 자, 그러면 북한 김정은한테 우리는 안 했는가? 우리도 했어요. 자,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옵니다. 여기 태안반도예요. 한 방 쐈습니다. 나이키 비슷한 거. 이 극비 문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팔아먹었어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보고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영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1978년만 나왔죠. 그때 대통령이 카터였습니다. 카터가 열받은 거죠.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그럴 때 이 사람 이야기가 소설로 나와요. 이 사람 유명한 이희소 박사입니다. 노벨상에 가장 가깝게 갔던 사람. 대단히 뛰어나고 이 사람 친구가 이홍구입니다. 또 친구가 이해찬이에요. 3-2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3-2. 그 중에 이희소 박사인데 보스턴과 뉴욕 사이 교통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이 납니다. 자, 주한미군, 이건 제가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이망을 감축하겠다는 발판이 뭐냐면 베트남 1971년 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냐, 우리나라 애들이 극비리 프랑스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고폭 실험을 했습니다. 고폭 실험에서 내포경 원자폭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라늄 광산 개발 진행을 합니다. 그때부터 카타가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먹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리튬이 부족합니다. 리튬 대신 리튬을 쓰지 않고 융합을 할 수 있는 폭탄을 이야기할 때 무시 중소입니다. 이것을 월성에다가 건설합니다. 그래서 또 완전히 우리보다 찍혔다 하죠. 네. 그래서 80년 후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 아십니까? 이제 그분이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개발은 그때 셧다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레이저 농축기랍니다. 전 세계에서 6개 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 갖고 있다가 맞아 죽을 뻔했던 겁니다. 있습니다. 캐리, 다시 말하면 원자력 연구소고요. 이걸 2004년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장인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IAEA 사찰단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거 하고 있냐고.
걸렸죠. 그래서 레이저로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해결로에 안정된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고를 27kg로 왔는데 3.5 이렇게 된다라고 미국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 단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청량 그림입니다. 자, 이게 원자력 연구소에 되는데, 핵연료 재처리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노력은 하고 있더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축할 필요 없이 고폭 고압으로 해서 플루토늄 235를 해결할 수 있다. 레이저 농축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월성 1호기가 아주 오랜 동안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도 엄청 많고요. 얼마 있습니까? 15,000원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캔두는 IAEA 사찰에 제외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압 경수료 PWR 같은 경우는 해결료를 1년 또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때의 IAEA 사찰단에 CCTV가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 캔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1970년대에 있던 선배들 참 멀어져 오는 것 같아요. 얘는 날마다 해결료를 교체하니까 날마다 감시를 못해요. 그러면 날마다 이 안에서 중수를 빼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수를 빼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중수를 대충 쳐내면 3중수가 됩니다. 그것은 핵융합 물질입니다. 그럼 니촌 필요 없이 여기서 핵융합 물질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많은 플루토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핵 개발 국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이 월성 이 중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고 오버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 중간인데 질문은 거의 없겠죠. 70년대에 그 행정관료 사람들 있죠. 현대만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깐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걸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는 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도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열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냉각수라고 합니다. 물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월성은 그냥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써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핵 개발해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그 전력 민영화라고 하죠. 도쿄 전력 아시죠? 그래서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퓨라우를 뽑아서 밑으로 내리는 게 유용합니다. 바닥으로 내리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 놓습니다. 빼다 바로 놓고 여기다 물로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멜팅다운 현상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면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이 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해결을 통해 크랙, 금이 갑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빠져나가겠습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가면 중성자를 먹거나 감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결로 끝에 표면에 질코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하고 굉장히 고온 상태의 수소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멜팅다운 현상이 났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뚜껑이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300m 치솟는 거고 우리나라 발전소는 이런 형태의 발전소가 아닙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2단 루프입니다. 2단 루프라는 것은 방사능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은 이런 폐쇄, 프라이머리 쿨란트 폐쇄의 루프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중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 애들은 사각형으로 이 컨테인먼트, 다시 경락권을 만들었어요. 사각형이라는 것은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외부 충격이 취약합니다. 이렇게 동공 형태는 만들기 어렵지만 굉장히 구조역학적으로 강인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라를 뽑아서 어디다가 위드 놓지 않고 어디다가
바닥을 내립니다. 이 바닥을 내린다는 뜻은 뭐냐면 바닷물에 잠그는다는 식으로 지진이 나서 땅에 구멍이 크게 뚫리지 않는 이상은 물은 쉽사리 위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발전소에 대한 재가동, 환경부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30년 이상 되는 것은 노화돼서 절대 안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냉철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로 써 있습니까? 스팀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스팀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구력,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연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연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시멘트가 부식되면 속이면 부스러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여기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 수명이 30년. 이거면 이 스트림 제네레이터를 다 파괴시켜서 옮겨야 되는데 얘가 크기가 작습니까? 조금 커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많이 큽니다. 많이 커요. 상록구청 높이만큼 할 건데요. 많이 큽니다. 그걸 분해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을 교체를만 하면서 지금까지 수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현명한 엔지니어라면, 현명한 국가라면 이 연장은 조금 다른 기술이 이렇게 될 때까지 조금 홀드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질문 없죠? 빨리 제가 그냥 개입하는 그 내용 여기서 듣고 다 잊어먹는 겁니다. 하면서 오늘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통일 포럼에서 준비한 강의는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후련하세요?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기획 포함해서 10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지라도 또 참고 또 결석 안 하고 끝까지 참석 잘해서 지도자상 받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지금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또 사정에서